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일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자리의 생태계가 최근 들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미 AI와 자율주행차, 가상현실이 낯설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로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은행 업무도 대부분 직접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처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문을 받는 사람이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겠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도 이미 2016년도에 2,500만 명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30년 기준 국내 총 노동시간 중 최대 49.7%가 자동화될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빠른 기술 진보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 기계 조작, 매장 판매직, 청소, 경비, 텔레마케터처럼 누구나 금방 배울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AI를 비롯한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거죠. 이에 더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들이 생겨남에 따라 디지털 특수 고용 노동자라 불리는 배달 대행업이나 프리랜서 작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2019년에 등장한 코로나19는 가뜩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일자리 변화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함에 따라 문화, 공연예술,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쇠퇴하였고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격 진료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사업들도 급부상하고 있죠.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운영을 중단, 축소하는 기업도 늘어났습니다. OECD에서는 국가 실업률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고, 국내 한 여론기관의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체 직장인 중 34.8%가 소득이 줄었다 답변했으며 43.9%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빠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어져 운영되어 온 복지제도에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는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보험의 보험료로 내고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적립된 보험료로 혜택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런 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고 충분한 보험료가 쌓여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옛날과는 다른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 지금 현재의 복지제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는 줄어들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임시계약직, 프리랜서와 같이 프레카리아트라 불리우는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지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제도인데요. 기본소득이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복지제도 또한 기존의 고용중심 체제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개념으로 바뀐 거죠. 이러한 기본소득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고용불안 문제가 계속되면서 기존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 주제로 떠오르게 됐죠.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최근에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처음 등장하죠. 당시 민주주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던 그리스 아테네 지도자 에피알테스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기본소득 제도의 시초인데요.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그 뒤로도 쭉 이어져 1516년 토머스 모어는
자신의 책 유토피아를 통해 절도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1796년 토마스 페인이 이러한 주장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토마스 페인은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얻는 소득을 국가가 걷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사회 전체에 속하는 공유자원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윌리엄 모리스는 이보다 더 한 발 나아가 자신의 소설 뉴스 프롬 노웨어에서 단순히 돈을 위한 노동이 아닌 창조적 행위로서의 노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대로 오면서는 일정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지원해주거나 70%의 소득세를 과세해 수입의 절반을 정부에 주고 나머지 절반을 모든 가구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주장되었죠. 이러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 일자리의 모습이 바뀜에 따라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 CEO들도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들 모두에게 돈을 준다는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 또한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반론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필요한 사람만 선별한다 해서 선별주의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에게도 현금을 주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에게 돈을 지원해 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 과정을 위한 행정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이에 더해 심사를 통해 돈을 지원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로 인해 지원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지원받는 일도 생겨날 수 있죠. 이에 더해 설령 고소득층이 기본소득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욱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무임승차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이 생기면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아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란 주장인데요. 하지만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기본소득에 의지해 살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 대다수가 기본소득 지급액을 월 기준 100만 원 미만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즉, 기본소득 제도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지급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소득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기본소득 지급액에만 의지해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만 일해도 수입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기본소득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은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주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으면 결국 양극화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빈곤층을 선별해서 주는 선별복지를 할 경우 복지제도에 대한 중산층의 반발이 커져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빈곤층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가 20년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재분배의 역설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결국 선별 지원 방식을 택할수록 오히려 빈곤층의 지원이 더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선별복지가 아닌 기본소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빈곤층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빠르게 바뀌는 사회로 인해 점점 달라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 모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제는 새로운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무조건 개개인에게 계속해서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기본소득.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연구한 곳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랩2050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인데요.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곳에서 제시한 모델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능할까요? 먼저 랩 2050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재원 모델입니다. 랩 2050은 2019년 3월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87조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 없이 현재의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도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랩 2050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의 감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소득세의 감면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소득세의 비과세, 공제, 감면의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일수록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감면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랩 2050에서는 이렇게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폐지할 시 2021년을 기준으로 82.8조 원을 기존 소득세제에서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득세 감면에 이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기존 복지제도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내일채용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같이 현금을 일정하게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들이 모두 기본소득 제도에 흡수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존의 복지정책을 축소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총 31.9조 원에 달합니다. 새로운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세금의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랩 2050은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도록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행할 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의 사람에게는 12%에서 15%의 세율을,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사람에게는 42%의 세율을 적용해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하는 징세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금액은 15.1조 원에 이르죠. 이 외에도 랩 2050은 지방재정 지출 조정과 같은 재정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29조 원을, 중앙정부의 재정 증가분과 지방정부 세계 잉여금을 통해 총 25조 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금 제도의 신설 없이 조세 감면을 폐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랩 2050 모델과는 달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모델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방향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공유부에 해당하는 환경세 도입을 주장하는데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를 3%의 세율로 걷어 20조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이에 더해 지하경제에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전자거래를 의무화하고 이 전자거래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전자거래 금액 전체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법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35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지가총액에 대해 3%의 세율을 과세하여 3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국방비 절감을 통해 8.59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하였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재원 모델 중 독특한 점은 국가화폐 발행을 통해 3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인데요. 국가화폐는 이와는 달리 나라에서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이기에 빚이 발생하지 않죠. 랩 2050과 다른 곳에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이지만 랩 2050의 재원 모델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랩 2050처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주장했는데요. 다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과도기가 필요하겠지만 도입 초반에는 기본소득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기본소득과 연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해가는 방식을 통해 6.5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 과세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증권 및 주식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과세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에 있어 30%가량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또한 여기에 추가로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65.24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죠. 즉, 불로소득의 세율을 높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이처럼 대표적인 모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실제로 나라의 제도들을 바꾸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과연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들여서 도입할 정도로 효과적인 제도일까요? 이러한 의문을 가진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8년 핀란드는 6%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9.4%까지 치솟고 청년 실업률은 무려 22%에 이르자 기본소득제도 실험을 시작합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는 만 25세에서 28세의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한국 돈으로 약 7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요. 실업급여가 아니었기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월급과 기본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었죠. 과연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먼저 기본소득을 줄 경우 근로의욕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근로일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2017년에는 0.3일을, 2018년에는 5일을 더 많이 일했죠. 삶의 만족도 또한 기본소득을 받는 쪽이 10점 만점에 7.3점으로 미수급자의 6.8점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에 더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모두 기본소득 수급자가 7%씩 더 높았고 자신감이 상승했으며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즉, 기본소득을 받음으로 인해 훨씬 더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죠. 미국 또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정부의 세금이 아닌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즈와 같은 민간인들의 기부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실행했는데요.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매달 한국 돈으로 약 61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전일제 고용률은 28%에서 40%로 무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일제 고용률이 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인 것이죠. 이에 더해 기본소득을 받게 된 후 빚을 갚은 사람들의 비율 또한 10%나 증가하였으며 받은 기본소득은 40%는 음식 구입에 25%는 생필품 마련에 사용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한 술, 담배에 사용한 금액은 지급 총액의 1%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었죠.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전체 수급자의 2%를 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성격의 배당 관련 실험이 있었습니다. 2016년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청년 배당을 성남 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성남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었죠. 그 결과 청년 배당을 받은 2,866명 중 96.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남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기본소득이 받는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기본소득 제도는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보다 더 활발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